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미래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제 농업 박람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농도 전남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농업 분야 국내 최대 박람회인데요. 오늘은 명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미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02년에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로 시작해서 2012년에는 이제 국제 농업 박람회로 격상이 됐고요. 예. 이제 국제 행사로는 이번 6번째입니다. 주제를 보니까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 자, 이런 슬로건입니다. 어떤 주제, 어떻게 해서 이런 슬로건이 나오게 된 걸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식량, 먹거리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 다원적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지구가 이 기상이변이라든지 환경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역시 여러 가지 경쟁 심화로 인해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다원적 가치 중에서 지구를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건강을 책임지는 치유 농업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했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 보니까 또 이전 박람회랑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역민분들께서 많이 그동안 행사가 이제 나주에서 쭉 진행됐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에서 농업 박람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뭐 개최 장소를 특별히 순천을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순천만 정원을 조성한 것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고요. 그게 이제 10년째 되는 어게인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 보존과 지구 보존이라고 하는 가치와 그다음에 이번에 국제농업 박람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구와 인간을 살리는 치유 농업이 주제상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지역민분들 또 많은 다른 지역분들도 여기 지역을 찾아주셔서 순천만 정원 또 그리고 이번 농업 박람회 함께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에 뭐 주제 설명에서도 부지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좀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자연 또 이 기상 이제 이런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박람회 전시 좀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 농업, 건강 농업을 중심적인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는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눴는데요. 치유 농업 주제관, 그리고 치유 농업 체험관, 홍보 판매관 3개로 이루어집니다. 치유 농업 주제관은 지구와 인간을 치유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탄소 저감과 탄소 흡수를 하고 있는 순환 농법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등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을 통해서 소리라든지 향기라든지 그다음에 자연 경관, 농촌 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치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농업 체험관에서는 반려동물이라든지 치유 텃밭 정원, 그다음에 향기 치유 체험관처럼 일상에서 농업을 통해서 치유되는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체험관은 국제농업 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주제가 경제성인데요. 우리 농업 그리고 농기자재 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수출 바이어들과의 상담회 그리고 판매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배치했습니다. 그 이제 농업 박람회라고 하면 이제 자칫 뭐 생각하시기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 뭐 산업적 산업 박람회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단위나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서 보실 만한 것들도 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 체험관에도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들이 22개 시군에서 다양한 체험 부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족 단위로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번 박람회 뭐 여러 가지 이제 체험 행사 또 22개 전남의 시군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런 부스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챙겨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특히 좀 이것만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좀 들렀다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프로그램 또 이런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구 치유관하고 인간 치유관에 가시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그다음에 순환 농법,
그다음에 지구를 살리는 어떤 농업의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하실 부분들은 가족 단위로 힐링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천연 목욕용품, 목공예 체험, 천연 염색 체험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쌀 밀을 활용한 제과 제빵 같은 경진 대회, 그리고 반려식물 정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국제 농업 박람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박람회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로 2002년, 그러니까 21년 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2012년부터는 국제 농업 박람회로 이제 규모가 좀 확대돼서 운영 중입니다. 단순한 이제 전시, 체험 행사 이렇게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의 즐길 거리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 산업의 수출, 또 농업 산업의 세계화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코트라에서는 2019년부터 이 국제 농업 박람회를 유망 비즈니스 전시회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코트라도 지금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박람회에 또 해외 국가나 바이어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나 많은 해외에서 또 기업들이나 바이어들이 참가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업박람회는 국제농업박람회입니다. 국제 농업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농식품들을 국제적인 바이어들이 사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농기자재 업체들이 그런 농기자재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바이어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도와주는 데가 코트라라든지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몽골, 유럽 같은 13개의 농식품 바이어들, 그다음에 인도, 이집트와 같은 14개국의 농기계 바이어들이 지금 같이 참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출 목표는 약 4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현재 200억 정도는 계약이 어느 정도 성사 단계에 있고요. 아마 그 11일 동안에 개최되는 박람회 기간 동안에 나머지 부분들도 충분히 성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단순히 국내 내수용 상품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같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뭐 역사로 치면 뭐 20년 넘은 박람회가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우리 농업 박람회가 많이 성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보시기에 이제 우리 이 농업 박람회의 어떤 위치랄까요, 위상이랄까요, 어느 정도나 좀 성장했다고 보시는지? 저희 전남은 농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산물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57%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도이긴 합니다만 세계적인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 하에도 우리 농업이, 전남 농업이 대한민국 대표 농업 또는 세계에서도 경쟁이 가능한 농도 브랜드로서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 진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또는 전남 농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더 올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올가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많은 이제 올해 뭐 국제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열린 이제 대규모 국제 행사로는 이번 이제 농업 박람회가 올해 마지막 순서를 이룰 것 같습니다. 뭐 방문을 앞두신 예정하신 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순천만 정원 박람회 10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까지 정원 박람회는 계속되는데 여러 가지 국화라든지 꽃들이 지금 아마 만발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정원박람회장에 가셔서 순천만 정원박람회도 즐겨주시고 그때 같이 저희들이 국제농업박람회도 같이 장을 펼쳐놨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대한민국 농업이 가야 할 방향들 그리고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다원적 가치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즐기는 가을을 즐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농도, 우리 전남에서 펼쳐지는 국제농업 박람회 또 순천만 정원까지 함께 즐기시면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개막한다고 하니까 꼭 한 번씩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창환 전라도 행정부지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김종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네, 이번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덕모 호남대 교수, 공진성 조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가늠자 역할을 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밤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구청장 선거지만 여야가 총력전을 펼친 선거였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10시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선거 얘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 구속 기각 직후 시작된 추석 연휴와 이어진 한글날 연휴까지 민심의 흐름 어떻게 변했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텐데요. 김 교수님, 네. 연휴 기간이 길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갔을 것 같은데 민심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영국과 이 대법원장 인준 부결에 따른 사법부의 수장 공백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쭉 추석 동안에 이렇게 민심을 살펴보니까 좀 정쟁을 좀 멈추어 달라. 그리고 민생을 챙겨라. 이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이제 제발 좀 전 정부 책임 그만 묻고 국정 책임의 책임자로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라.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데 국정의 동반자고 파트너로서 정말 국정을 발목을 잡지 말고 당내 갈등을 좀 봉합하고 이제는 통합하는 모습으로 이 민생을 챙기는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공 교수님, 정말 말 그대로 굵직한 현안들 뒤에 바로 이어진 연휴였습니다. 민심의 흐름의 변화 좀 있어 보였던가요? 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은 김동모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이 연휴를 전후로 해서 확실히 이제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제 그 핵심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그동안 씌워져 있었던 방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부결이 되면서 기각이 되면서 약간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 불안함 이것들이 사실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좀 거두거나 아니면 그동안 조금은 부당하게 공세에 시달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방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당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남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우호적인 여론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의 전환은 느껴집니다. 자, 두 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진행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진행됐던 이 사전투표가요. 22.64%라는 역대급 사전투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 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일에 치러진 오늘 잠정 투표율은 지금 오후 6시 현재 43.8%라고 하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표는 8시까지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40% 후반대는 나올 것 같다. 지금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공 교수님, 이 투표율 이 보궐선거 치고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사전 투표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그만큼 익숙해졌고 또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투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유독 이번 사전 투표는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좀 조용하게 치러졌더라면 오히려 이제 저조한 참여 속에서 치러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후보를 내므로써 이제 굉장히 뜨거워졌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호남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더라도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이제 난립하는 경우에 이제 조직들이 총동원돼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 비슷하게 지금 굉장히 투표율이 좀 보통 일반적인 지방선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선거에 과대한 정치적 의미를 이제 부여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양당이 뭐 스타급 정치인들을 총동원해서 온갖 조직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이거 이제 어느 쪽이 유리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고 좀 전에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막 이거 뭐 구청장 선거지만 지금 뭐 온갖 정치적 이슈가 지금 다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예.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역대 선거들을 보면 야당이 좀 유리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강서구의 어떤 그 지역적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세 개의 어떤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민주당이 상당히 좀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정권 심판론이랄지 또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중간 평가 성격으로까지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또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어떤 국정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집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일개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나 또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어떤 대선의 연장 같은 그런 그 선거 국면이 긴장이 조성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보선이라고 하는 이런 성격, 또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 15% 정도가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5% 정도의 어떤 압도적인 승리를 어느 쪽에선가 하면은 그것은 큰 승리다. 이렇게 지금 예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김 교수님께서는 어찌됐건 민주당 쪽이 유리한 것 같다. 그리고 뭐 예측까지 어느 해주셨어요. 정도 예측까지 이제 뭐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높은 투표율 유리해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유리한 이유가 이제 단순히 뭐 이제 지역적 특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이제 비판 또는 어떤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 일본과 뭐 관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장관 임명권도 그렇고 뭐 대법원장 임명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사부터 정책 기조 모든 것이 누가 무슨 비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면 그 통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그런 기능을 지금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발산하는 측면에서 그런 선택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정도로 뭐 좀 박빙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쏠림이 나타날 것 같다. 뭐 이 정도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동안 이제 그 지역에서 대선 때나 또는 지방선거 때 이제 당선될 때도 표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일어날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조차 패배에 더해서 큰 차이를 우려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도 열세라는 것을 이제 그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이번 선거를 쭉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의 구청장 선거지만 워낙 전국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 후보자들보다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나왔었고요. 두 분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역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총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이런 인식들도 좀 있는데요. 김 교수님, 그럼 오늘의 이 결과가 총선에 앞선 이 총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어떤 단초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양당의 어떤 지도부의 어떤 변화랄지 내년 총선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전략이나 어떤 구도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이 생각보다 큰 패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비윤계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커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김기현 그 지도 체제에 상당히 그 친윤계로만은 어떤 당을 이끌 수 없는 그런 변화도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은 그게 박빙이 될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그 직접 거기에 단식 이후에 몸도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 지원 유세를 할 만큼 의지를 보였는데 그러한 어떤 리더십에도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비명계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좀 커질 거니까 당내에서 어떤 좀 잠재워질 듯한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공 교수님, 이거 후폭풍은 어떤 선거에서나 따르기 마련입니다만 바로 이 다음이 총선이란 말이죠. 이 총선에 어느 정도나 그러면 이 영향을 끼칠까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후폭풍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존의 지금 정치 지형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각자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어느 한쪽 승리한 쪽의 스피커의 볼륨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겠죠. 훨씬 더 이제 자신감에 차서 같은 레파토리를 이제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각 당의 내년 총선 전략에 영향을 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냐 반대냐 이런 이제 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하고 다른데요. 대선은 이제 전망적 투표를 하는 반면에 총선은 그동안 있었던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에 앞서서 총선의 민심을 미리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선거 기회가 그것도 서울 수도권이지만 동시에 강남도 아니고 약간 이제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여서 더더욱이나 이제 민심을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총선 때나 이제 총선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어떤 민심의 대결 또는 이제 정파들의 대결이 좀 시간이 이제 앞당겨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선거 결과 오늘 이제 저녁에 나오니까요. 어떤 결과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김혜영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체부와 국방부 장관은 임명했지만 김혜영 후보자 임명은 여론을 살피며 고심 중이라는 보도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혜영 후보자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대통령 스타일을 봤을 때 그래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그래서 이 김혜영 후보자 임명에 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김 교수님, 오늘 그 선거 결과가 네. 이 김혜영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 여기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물론 이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가 국정의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김혜영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좀 임명 강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김혜영 후보자는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파행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돌출되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어떤 그 상식선이나 눈높이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고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왔던 그런 김혜영 후보자의 그 자질 이런 것들을 좋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돌출되고 있어서 이것은 강행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기존의 스타일 그렇지만 이제 좀 결격 사유가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 보궐선거 결과가 김혜영 후보자 임명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김행 후보자 임명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서 오히려 임명 강행을 유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보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끝나면 강행할 것이다 이제 이런 그럴 가능성이 예측이신가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지금 임기 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 분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제 물러난 적은 있었지만 그 외에 인사와 관련해서 별로 이렇게 여론을 수렴하거나 인사를 통해서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김행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폐지될 부처의 장관을 뭐 이렇게 대단한 정성을 들여서 사람을 구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 보궐선거에 혹시라도 영향을 줄까 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서 다만 유보했을 뿐이고 정말로 어떤 이제 여러모로 고민이 있다면 자진 사퇴를 해서라도 보궐선거에라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 선거가 끝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강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것 역시도 이제 당장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당장 뭐 급하게 이번 주 안에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자마자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날 이 대표가 내부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도 분분하고 받아들이는데 좀 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총선 과정에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할 것, 전면에 나설 것인지 아닌지 뭐 이제 이런 문제들 거취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한데요. 공 교수님, 이 멘트가 이 메시지가 무엇을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렇게 크게 진심이 담겨 있고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예고하는 멘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의 이제 대표 선수급 정치인들과 당원들의 관계를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스피커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매개는 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이제 그 강성 당원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당원들에 대한 견인력이나 리더십이 거의 상실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정서적으로 이제 공감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 친명 당원이든 비명 당원이든 친명 지지자든 다 모아야 되니까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정작 당 운영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내년 총선을 전환점으로 해서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이제 교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 교수님, 그 예. 총선 공천이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제 이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전 8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융합하는 모습이나 새로운 어떤 그 뭐 화합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 인제 그거는 아마 하나의 어떤 민주당이 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하지 않고 분열하고 당이 쪼개지면 적전 분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필패가 될 테니까 어떻게든 봉합을 해 가지고 가야 할 것인데 그동안 그 강경 지도부들이 심지어는 뭐 징계, 숙청, 추출 뭐 이런 강한 용어들을 쓰면서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 뭐 사법적으로 무죄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일단 위기는 넘겼기 때문에 조금 통합의 모습을 가고 또 분열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쨌든 당의 어떤 그 지도부로서 대표로서의 어떤 위치를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로 저는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선 후퇴랄지 비대위 구성이랄지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렵고 쇄신은 없다. 다만 이 이재명 대표가 좀 그 화해하고 통합하는 모습으로 당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가겠다. 그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거, 특히 지역 정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유일한 호남목 그 최고위원이었던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될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호남 몫이었던 자리만큼 또 다른 호남 의원에게 자리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공 교수님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낮아 보입니다. 지금 호남 몫으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제 한번 지명했다가 이제 철회된 것까지를 포함하면 벌써 이제 한 3차례가 되기 때문에도 예를 들면 이제 강한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자꾸 이렇게 호남 배려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 그 사이에 우리가 호남이 본산이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약간 그런 이제 고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고려가 작동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자꾸 오면서 약간 그 통합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유화책을 제시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낄 겁니다. 오히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총선에 필요한 어떤 플레이어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을 거기에 앉히는 그런 고려가 더 우선해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본산이 호남이다, 민주당의 본산 호남이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마냥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김민재 선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물론 우리 공 교수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면서도 일단 그렇게 가면 안 될 것이다. 호남에 대한 어떤 이 민심 이것을 예면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지역으로서의 호남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민주당의 어떤 그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 이렇게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제 통합형으로 가려면 아무리 수도권 정당이 중요하지만 3% 박빙 5%에서 이렇게 판이 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역시 호남을 배제하고 수도권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원내 인사들보다는 이 호남의 어떤 그 좀 통합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원내 인사들 아니면 외부 영입 인사라도 좀 발굴을 해서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해서 호남 몫을 좀 챙겨서 최고위원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의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로 또 여당, 야당, 정부에서 어떠한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움직임들 또 변화들이 있는지 저희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발탁된 광주, 동구, 남구, 갑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국감 전략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감도 국감이고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당, 의원, 국민 사이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될 원내대변인의 발탁이 되셨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랑은 평소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네. 두루 교분을 쌓고 있고요. 네. 또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야 간의 협력도 필요한 경우도 네.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의원님들과는 격의 없이 좀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방으로 두루뭉실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국정감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국민국감, 민생국감으로 규정을 했는데 일단 총론에서 어떻게 임하실 건지 국감 전략 한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첫 국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또 정책 운영이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바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볼 작정입니다. 국감 시작일인 어제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야당 탓만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주 강하게 성토를 하셨는데 파렴치한 모습이라는 워딩은 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그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기대와 희망이 네.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네. 스스로를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네.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지난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럴 생각이었으면 그 자리를 욕심내지도 말고 네.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려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발언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시네요. 일단 국토위 같은 경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 논란, 이거는 뭐 어제 국토부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은 팩트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던데 뭐 한 방이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원희룡 장관뿐만 네.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직을 걸겠다고 하는 소리나 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네. 소리들을 왜 이렇게 가볍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희 민주당은 네. 도대체 왜 애초의 계획안이 아니라 네. 이렇게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는가? 거기에 혹시 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그건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농해 수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방류를 일본이 시작을 했는데 방류가 시작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뭘 할 수 있는 게 더 있나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네. 방류가 시작이 됐지만 이게 앞으로 30년이 네.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 3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 네.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건가요? 어제도 정무위 국감에서 네.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그런 그 질의가 있었는데 네. 국무조정실장 답변이 이미 지금까지 1,400억 이상을 이 피해 를 지원하기 네. 위한 그런 비용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일본이 원인 제공을 한 이런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 네.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는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이건 마땅히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상권 청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는 기존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뭐 대신 우리가 내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구상권을 일본 정부를 향해서 청구를 할까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입지 않을 피해였는데 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원인을 제공한 그런 피해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정부가 이후에라도 네. 일본 정부와 또 도쿄전력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상임위가 말씀하신 대로 정무위 여기가 국무조정실,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등에서 굵직한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점에 이번 국감에 집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늘 생각을 해왔던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 정말 민생이 어려운 그런 네.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정무위 소관 부처들이 바로 그러한 민생의 중요한
업무들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들입니다. 예컨대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무총리가 이런 어려운 국민들의 어떤 삶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로 운영해 가기 위한 그런 총리로서 보좌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따져볼 생각이고요. 네.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자 부담이 커서 그런 것들로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수석 때 내려가서 우리 주민들 만나고 또 친지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대출받은 것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정말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네. 힘들어 하던데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소상공인 대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따져볼 생각이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힘든 시기에는 네. 약자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을들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들의 횡포에 네. 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 않은지 을들을 살피고 갑을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 공정위가 네. 제대로 진단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할을 해주시길 좀 바라면서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해서 곧 당무에 복귀를 하는데 지금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30의원 5명 위원회 당원들이 징계를 청구했는데 이게 지금 5만 명 이상이 동참을 해서 이제 당 지도부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가닥이 잡힌 게 있나요? 이건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분명히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이후 당내 총의를 모아가면서 결정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로 징계도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열려 있는 건가요? 지금도? 아니면 뭐 그거는 뭐 당내 당헌 당규가 있고 또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하는 것은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올해 249억 대통령 순방 외교 예산, 뭐 정상외교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쓰고 지난달에 329억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정상외교 순방외교 예산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이거 궁금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럼 어디에 썼는지는 궁금한데요. 모르는 거네요. 총액만 그냥 나와 있는 거고. 아마 뭐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네. 뭐 갑자기 잡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긴 시간 그 다른 나라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네. 순방 일정이 잡히고 또 그 계획도 마련이 될 텐데 올해 확정된 예산을 이미 다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의 그 순방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깨춤을 더덩실 출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성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돈을 더 쓰더라도 대통령이 나가서 네. 국익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이해를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는 네. 아마 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렇게
이미 확정된 예산을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다. 정말 궁금하네요. 그걸 어디다 그렇게 쓰고 있는지. 정상회교 예산 이걸 문재인 정부 1, 2년 차랑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19 직전인데 2018년 246억 원, 2019년 234억 원 결산 기준이니까는 이만큼 총액을 이만큼 쓴 건데 지금 그거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은 쓰시고 그리고 329억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본 예산보다 그렇죠. 추가 더 많은 거죠. 예. 예비비가 많은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될 네. 대통령의 순방 예산조차도 본 예산에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한 그런 무능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저는 뭐 다행히 그동안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외교 순방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돈을 더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국민들한테 뭔가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순방 성과를 좀 이뤄내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뭐 그런 기대가 희망이 될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난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열정적이고 왕성한 정상 외교를 펼치느라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뭐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통해서 뭔가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기도 하고 뭐 대한민국 제1호 그 영업사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그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비비를 끌어다 쓸 정도의 그런 순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얻은 성과가 뭔지 국민들한테 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이 돈을 더 쓰신다고 해서 질타를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좀 제대로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